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5월 9일을 향한 시간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 정말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쉽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 부분만 좀 고쳤으면 각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시원하게 뽑아주신다. 그런데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약간 이러고 약간 삐진 목소리였고요. 심상정 후보는 어느 사이 1+1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요. 똑똑한 거 맞고 정말 잘하는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그 샤프함과 똑똑함이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득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각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요.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그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반하장 뉴스는요. 여러분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샥샥샥 긁어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짜 뉴스에 오리발을 잡아오는 전문가죠. 바로 우원재 대표입니다. 우리 우 대표가 오늘 이것저것 가짜 뉴스를 잡아왔다는데요. 어제 보셨죠, 토론회?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뻥카를 죄송합니다. 위험 발언이네요. 이런 용어를 써서요. 가짜 뉴스를 어제 많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즉 진실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JTBC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발언 11개 중 네. 무려 6개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11개 중에 6개요? 네, 즉 진실성이 50%가 채 안 되는 거였죠. 반을 넘겼네요. 그렇죠. 두 말 중 하나는 가짜 뉴스거나 거짓말이거나 허위 주장이었다는 거죠. 과반수 넘겼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반올림 하면은 일단 말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우리가 보통 과반수 하니까 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주요 발언 7개 중 전부가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적당하게 왜 숨길 건 좀 숨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때요? 우리 우 대표는 다 진실 얘기하세요? 저요? 저 지금 여기 앞에서도 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예를 들어서 네. 엄마가 되게 맛없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렇죠. 맛있지 아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맛있다고 해야죠. 아니 잘 먹어야죠. 여자친구가 파마를 하고 왔는데 완전 양배추야. 제가 뭐라고 했다가 한번 차인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할지. 여자친구가 양배추가 탁 나타났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예쁘다. 풍성하다. 볼륨감이 장난이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물개 박수 시작하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기분 좋은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하얀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진짜 하얀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대선 후보가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우리 홍 후보님도 계속 말하는 게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 지도자는요. 하얗든 빨갛든 검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1심의 사건 뭡니까? 자, 이제 어제 토론 중에 홍 후보님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1심의 사건, 간첩담 사건을 덮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 후보 측에서 발끈하면서 버락! 네,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1심의 사건이 뭐냐면요. 2006년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렇네요. 2006년 10월에 국정원에서 간첩단을 발견을 하는데 네. 이 간첩단이 정계, 민주노동당,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계의 또아리를 틀고 우리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 자료를 북한 쪽 인사와 접촉을 해서 넘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잊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 이게 1심이냐면은
그 뭐 한마음 한뜻으로 김정일 수령을 뭐 모시겠다 이런 뜻으로 1심회라고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헌재 판결에서 이 1심회라는 조직 자체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만 군사 국가 기밀을 넘긴 그거는 확증이 됐기 때문에 기소 처리가 돼서 이제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승규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님께서 국정원 이 휴민트 등과 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간첩단을 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23일입니다. 그랬는데 26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김승규 전 원장님을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수사를 접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옷을 벗고 10월 29일에 김승구 전 원장이 조선일보 측에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경질이 됐냐.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니까 말을 좀 피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장이었으니까 내가 당시 재임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말은 못한다.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사 사건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렇게 옷을 벗게 된 거는 뭐 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뉘앙스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님께서 계속 인터넷 찾아봐라 다 나온다. 위키리크스에 다 올라와 있다. 위키피디아가 아니었어요? 위키리크스입니다. 예. 우리는 방송 보면서 위키피디아에 그게 있나? 이랬는데.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이제 폭로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요? 네. 보면서 그냥 빨리 휙 지나가서 네네. 잘못 알아듣고 지나갔네요. 네.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위키리크스를 쳐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리크스입니다. 위키리크스. 리크스. LEAKS라고 그러니까 세다 뭐 이런 뜻인데 리크스. 네, 이 위키리크스가 뭐 민감한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터뜨리는 세계하는 그런 이제 폭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1년 당시에 이 위키리크스가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주한 미 대사였던 네. 버시바우 대사가 이 김승규 전 원장이 경질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보낸 어떤 공문을 입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공문의 내용이 일부 비판론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 간첩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간첩단에 당시에 386 세대 민주화 운동권들과 주요 인사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낸 겁니다. 그럼 이게 미국의 위키리스트라는 그 사이트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위키리크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 말 이제 가짜뉴스다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뭐 조선일보 등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이거를 검증을 했고 네. 바로 위키리크스에 나와 있는 그 전문을 그대로 이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주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여기 개입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 이제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시 이제 팩트는 일단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뭐 민정수석을 잠깐 그만두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이게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중간에서 덮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고 거기에 문재인 전 후보가 연관 있건 없건 어쨌든 같은 내각을 구성했던 주요 참모 중 하나로서 이거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책임이 있지 않나.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해봅시다. 1심의 사건은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지금 A4 용지에 담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사건 처벌 안 받고 끝난 겁니까? 처벌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민노당이 이 건으로 해서 해체가 돼가지고 네. 당시 이제 평등파 PD파와 NL 뭐 자주 그쪽 파랑 나눠져서 이제 뭐 정의당으로 이렇게 심상정 의원이 그때 탈당을 하셨죠. 네. 그렇게 흩어졌고 그 그러니까 공작으로 간첩 혐의. 예, 받은 사람들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사실상 수사를 중간에서 적당히 무마시켰는데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라는 이거를 거죠. 이제 당시 김순규 전 원장이
당시 이제 주요 용의자 3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계속 뭐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서 이걸 확대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 부위,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 주변을 싹 다 드러내는 수술이 있고요. 암덩어리만 쏙 뽑는 수술이 있거든요. 네네. 설명이 됐겠죠? 그렇죠. 이 근데 정도면요? 이게 참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표면만 살짝 약간 겉에 골문만 살짝 그러면은 해놓고 안에 속에 있는 썩은 거를 덩어리도 안 꺼집어낸 그렇죠. 사건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반창고 붙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위에 드러내고 됐다 치우자 약간 이런 빨간 약 느낌이죠. 바르고 그렇죠. 상처가 네. 있네.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바른 뒤에 깨끗하죠. 이거네요. 그거죠 바로. 네. 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JTBC에서요. 보통 팩트 체크를 빨리빨리 해요. 네네. 이번에 왜 안 해요? 그 JTBC 팩트 체크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JTBC에서 팩트 체크라고는 하는데 그 팩트 체크에서 항상 보면 좀 특정 정치 성향이 좀 많이 섞였다는 인상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가끔 받아요. 물타기 체크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들 많이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뭐 있을 때 약간 뭐 물 타가지고 뿌옇게 그렇죠. 만들고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JTBC 측에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띄우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 측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왜요? 여러 캠프 측에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JTBC의 그 권한과 어떤 존재감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거죠. 사실 저는 어제 보면서도 좀 당황했던 게 그전 TV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회자는 사회자 주도형. 저는 무슨 후보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뭐 토론 참가자 수준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사회자가 물꼬를 바꿀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방향성을 틀 때. 그렇죠. 막 개입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JTBC 측에 과도한 어떤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캠프 측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나와야죠.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죠. 그렇죠.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애인이 거짓말하면 좋아요? 제가 파마를 하고 왔는데 물개박수 쳐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네, 그 그런 건 정도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말 가끔 정말 많이 아픈 사람에게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 거야. 또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너한테 밝은 미래가 있어 라고 해주는 하얀 거짓말 정도는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면요. 국민들은 그 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입에서 다음에 무슨 거짓말이 나올까라고 팩트 체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짜뉴스 정말 더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예, 이거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급한데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만약에요. 가짜뉴스가 쏟아지면요. 팀장님이 좀 더 고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어려운 듯하지만 아주 깊고 그러면서도 고품격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신데요. 이번 주에는 바로 통신비 비밀 다 털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예. 리차드 기어 닮았다는 아, 그 댓글이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네네. 정말로 닮은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제대로 알아보시는 우리 저 고객들이 많으시네요. 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칭찬에 굉장히 다들 강하십니다. 네, 요즘 네. 선거 운동 어떠십니까? 아, 예, 참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죠. 점점 이제 우리 그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2주 남았죠. 예, 예. 2주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승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급상승입니다. 아, 급상승. 네, 네, 원래 왜 공부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부진하다가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기분도 결정적으로 최고죠. 예, 그 일을 치는 거죠. 네, 의원님은 항상 공부 잘하셨죠? 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수학을 못해서요. 이렇게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 시점이 있었는데 수학 시험 잘 본 날은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자, 이번 주에 지금 소개해 준다고 하신 내용은 네. 가계통신비 후보자들이 이렇게 막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우선 그 우리 자유한국당 가계통신비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5G를 향한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네. 우리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께서 강조하시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런 맞춤형 복지에 가까운 선택형 가계통신비를 발표를 하셨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기업의 자유, 서민에게는 기회. 그게 네. 가능해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꿈과 이상 같거든요. 예, 그게 근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지금 발표했고 네.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그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그래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예, 우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발표하시는 이 그 방향은 이 네. 철학이 기업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해서 국민 공감형 가계 통신비 공약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약하면 연간 서민과 약자를 집중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게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다른 당의 후보자와 네. 비교를 해보면 거의 기본료를 전면 폐지한다든가 이런 포퓰리즘식의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기존에는 통신비만을 좁게 보고 했는데 우리는 컨텐츠나 포털, 통신, 단말기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방향에 대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네. 해서 전체 IT 생태계를 바로잡으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또 청년층이나 또 취업준비생들이나 중소기업 네. 이런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네. 문득 네. 우리 무상급식과 영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 생각에. 예, 그렇죠. 무상급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급식을 준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예. 그거와 같은 건데 그렇죠. 엄청난 그런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의 회사 사장에게도 기본료를 폐지해주고 아주 취업 준비생에게 폐지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예. 보니까요. 정말 그 대기업의 손자도 도시락을 주고 예.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 도시락을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네. 맞춤형 복지가 더 좋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우리 네. 통신비도 자유한국당은 맞춤형이고 예.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료 모두 폐지인 거네요. 폐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 이렇게 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것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입니다. 네.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사실은 맞지를 않은 거죠. 일종의 북한식 그런 그 통제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방안인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그 혜택을 보는 층도 체감할 수 있지 않고 또 이것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5G를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없애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네. 의미가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제4 이동통신 사업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7차례나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거 알뜰폰이 혹시 우체국폰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방금 말씀하신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된 정책을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그 현장을 파악도 못하고 욕심이 과했네요. 예, 정책을 내놓은 거죠. 뭔가 이렇게 다 넣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게 어쭈구리. 그게 어쭈구리에 바로 예. 사용할 그게 예. 어쭈구리다. 예.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이 정책은 어쭈구리가 아닙니까? 어쭈구리 제곱. 말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어쭈구리 제곱은 또 처음 들어봤죠. 근데 제곱이 더 많네요. 제곱은 아주 아시다시피 예. 수학에 약하시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제곱이 좀 더 크네요. 엄청 큰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복리식
어쭈구리. 예.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안철수 후보의 거는 도매대가 인하 등. 그래서 이거는 다 일일이 보실 필요 없고 근데 이건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단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후보 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야, 이것도 예,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준비한 게 굉장히 예. 멋진 게 많습니다. 예, 이 선택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정책은 첫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홍준표 후보자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청년 지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준비생의 인터넷 강의를 반값으로 제공한다. 그거 좋네요. 예, 이것이 이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인터넷 강의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취업준비생들 아닙니까? 네. 그 부담이 클 텐데 이것을 거의 반값으로 해주게 되면 거의 876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는 예. 형편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선 이거 보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구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을 5천 원 정도씩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약 2,073억 원의 연간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장애인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쇼핑을 못 가니까. 예. 네. 그러니까 358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깥에 못 가니까 집에서 할 때 예, 혜택을 더 주는 거군요. 더 주는.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이죠. 그리고 청소년 데이터도 보면 이용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패턴이 다양한데 이 부분을 맞춤형 요금제로 함으로써 또 이게 연간 1,440억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타겟별로 이런 절감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라. 이런 것이 이제 국민 공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 또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많은 또 R&D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요금 지원제 이게 영어로는 스폰서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컨텐츠를 활용할 때 컨텐츠를 쓰는 사람이 그 컨텐츠 앞뒤 광고가 붙어 있더라도 그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보고 컨텐츠 보고 광고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컨텐츠 사업자나 통신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것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려 4,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이제 이 컨텐츠 회사나 또는 통신 회사가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 절감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 스폰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 지원 제도라는 것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손을 대야 되고 포털사가 포털 관련 회사들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단말기 부분입니다. 아,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단말기가 또 비싸기도 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분할돼 가지고 매달 그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통신료가 왜 이리 비싸지? 한데 보면 알고 보면 단말기 가격이 그게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핸드폰 36개월 할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말기를 할인하도록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약 이 190억 원을 이제 그러니까 이 1,9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저가폰을 출시를 확산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약 3,8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습관을 보면 사이클을 보면 단말기 교체 2년. 예,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짧습니다. 2년. 예, 예. 그래서 2년 뒤면 애가 스스로 자폭해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지금 이제 부품 중고 폰과 관련 부품을 3년 이상으로 무상 3년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미니멈 3년을 쓰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체 시기도 조금 길어지고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을 해주면서 또한 또 실현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네. 우리가 5G나 이런 새로운 인프라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그 다른 당과 비교해 보면 모순된 정책이나 파퓰리즘식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했다가 그 실행된 적이 없거든요. 표풀리즘이래요. 예, 표퓰리즘. 예, 포퓰리즘이 아니고 표풀리즘이요. 표를 위해서. 예,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표퓰리즘 정책과는 너무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약자나 서민에게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공하는 그런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꼼꼼한 정책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우리 그 이런 ICT 미래 전략은 제가 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그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방향을 아니, 제가 제시한 저도 이제 이런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예. 보통 정책, 각 정당의 정책이 좀 굵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의 정책은 거의 무슨 꼼꼼형 정책이어가지고요. 예, 굵으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꼼꼼한 실현 가능한 그거예요. 예. 포인트가 실현 가능성이 너무 예. 높은 정책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와 이거 정말 나도 여기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 분야에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이 분야를 약 30년 정도 3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핸드폰 이전에 우리 초고속 인프라부터 우리나라 지역 정부와 전자 정부 아니 우리나라에 예,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컴퓨터는 IQ1000이에요.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IQ1000, 1985년도에 IQ1000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에 예, 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IQ2000이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기억하는 첫 컴퓨터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도 이걸 하신 거네요? 예, 그때 제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이런 이 컴퓨터 관련된 부분을 해왔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 우리 그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제가 대통령 어젠다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전략을 제가 이제 수립하는데 기여를 해왔죠. 우리 당에는 진짜 인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계를 담당하고 여론조사 분석 전문이신 이용구 박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말 미래 좀 5G 할 때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하고 처음에 김성태학 해서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계시고 그래서 전문가가 진짜 꼼꼼하게 만든 정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을 여러 채널로 통해서 검증을 받고 발표를 해서 직접 후보자님 철학에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 거죠. 서민에게 자유를,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기회.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고 기업한테는 자유를 주고 이거 정말 최고의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느냐. 공공 일자리 81만 개 그건 상당히 흑우고요. 공공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공공 쪽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그리스형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우리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원하게 뽑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기업에게 왜 자유가 필요하냐? 기업에게 마음대로 투자하게 해서 이 새로운 R&D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저절로 이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못 가지는 또 이 약자들에게는 조금 더 이 사다리를 놓아줘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그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큰 그 기회를 만들어서 이 통합해 나가는 그런 국가, 이 양극화 현상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방안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회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 분야에도 세계 1위, 유엔 평가에서 세계 1위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제가 그걸 네, 이끌어왔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해외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 새로운 IT 분야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하나의 이제 통신비의 예지만은 이 5G라는 것은 차세대의 또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도 제가 이제 5G 기반으로 세계에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모델들이 되고 이 모델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하나의 그 기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회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모든 세계를 진출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지금 오늘의 어쭈구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그럼 한번 마무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네. 한 걸 보니까 거의 우리 후보는 그 중요한 이슈마다 지적하고 이야기한 거 토론 때 포함해가지고 거의 100%가 진실된 말을 해오셨습니다. 네, 봤어요. 네, 보셨죠?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18%만 진실이고 가짜.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슈마다 거짓말로서 계속해서 네. 이 국민을 호도해 나간다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가장 그 후보자의 그 자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진실, 정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주어질 때 무신분립 우리가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지도자에게는 네. 지도자는 그 우뚝 서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대낮에 해를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홍 후보님을 뭐라고 응원할까요? 진실남, 홍준표. 갑자기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진실남, 홍준표, 예, 정직남, 홍준표. 이렇게 예, 끝낼까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서민 대통령 홍준표. 너무 긴데요. 아, 그러면 진실남, 홍준표, 홍준표? 정직남, 홍준표. 홍준표, 예. 그럼 진실남 하세요. 자, 진실남. 자, 제가 하나, 둘, 셋. 진실남, 홍준표, 홍준표. 정직남, 홍준표. 화이팅! 화이팅! 우리 박수 한번 딱 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목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나와주시는 우리의 상엽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두형은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두형은혜가 어떤 의미시죠? 두형? 네, 우리 작가 선생님 이름이 최두형이에요. 아, 네. 네, 여기 대본 보니까 우리 네. 은혜라고 되어 있어서 두형은혜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항상 방송 때 우리 홍준표 후보님 거기만 우리를 붙이는데. 아, 우리 은혜라고 해놔서 제가 네. 두형은혜라고 했습니다. 아, 네, 갑자기 두형은혜로 내부 은혜에서 두형은혜로 등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세 가지를 분석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지율이 오른 게 이상한 거 아니었어요? 오른 게 신기할 정도로 2주간 무려 11%나 떨어졌어요. 2주 전에 37%, 1주 전에 31%. 어제자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26.1%가 나왔습니다. 원래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식어요. 그 11%가 어디로 갔을게요? 어디로 갔을게요? 갔을게요. 갔을게요. 네. 네, 네. 갖다지롱? 갔다지롱. 네. 네. 어디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직 아무 데도 안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아, 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지지율이 무려 지난주 대비 5%가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유은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6%는 어디로 갔을게요? 6은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아주 이상합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안철수 부인 김미경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찾아 갑질 논란. 조폭 연루설까지 곤욕. 조폭 연루설은 일전에 한번 아니, 이게 설명을 진짜 드렸고요. 기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니,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가서 무슨 갑질. 안철수 후보 별명이 뭐게요? 과거에 뭐게요? 이번에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 갑철수. 왜 갑철수게요? 글쎄 왜 갑철수? 갑오징어를 좋아해서. 그거 아니에요? 갑철수 이전에는 항상 강철수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갑철수 그리고 초딩철수가 됐죠. 그래서 갑철수 본인이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했는데요. 네. 그 TV 토론을 보고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는 갑철수와 MB 아바타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왜 갑질을 했습니까? 이 기사를 앞서 보시면요. 4월 5일입니다. 이화여대 커뮤니티 이화여대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 어떤 이제 폭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폭로글 내용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글을 씁니다. 저는 오늘 오전 이화여대 벗들과 고 이순덕 할머니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솔직히 가까운 곳이라서 갔는데요. 헌화를 하고 인사를 할 때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한무더기의 사람들이 우글거리면서 저희 곁에 오더군요. 그러더니 저희를 보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분이 안철수 대표님의 아내분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이화여대 커뮤니티의 서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짜 그렇죠. 뉴스 만들면 안 돼요. 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조문한 문상객들한테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빈소 가서 선거 유세를요? 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 어떻습니까? 4월 7일자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 중에서요. 네. 1+1 채용 교수답게 부창 부수시네요. 1+1 채용 교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죠? 네. 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따라갔다는 사건인데요. 우리 은혜 대변인은 어땠어요? 그 내용 보면서 1+1 교수가 함께 채용된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시집을 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명답인데요. 와,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보고 다른 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와. 세상에 1+1로 네. 교수로 1+1로 채용된 경우가 처음이래요. 아니, 우리가 저는 1+1을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사 먹을 때만 봤어요. 휴지 살 때, 두루마리 휴지 살 때. 그것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1+1로 가끔 가요. 그래요? 네. 역시.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요. 시집을 잘 가야겠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내가 뒷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문제는요. 그게 아니래요. 그 두 사람이 1+1로 간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서 해명을 했냐면요. 남편이 가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사이가 좋죠. 부창 부수네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현실에서? 난리 나죠. 1+1로 가는 게? 자, 그랬는데 그렇게 1+1로 가는 부부였다. 뭐가 네,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조폭 병풍 삼아 사진을 찍고 부인은 망자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니 부창부수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요. 안철수 지지율 하강 원인 베스트 두 번째 거 뭡니까? 두 번째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이미지를 좀 강하게 보이려고 연설할 때 약간 가래 끓는 듯한 목소리. 이거 제가 최근에 감기 걸려서 해봐요. 났던 그 목소리. 제가 강철수 갑철수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께서 잘하신다고. 안철수 후보 원래 목소리 한번 해봐요. 우리 방송에 나오려면 그 정도는 하고 나와야 돼요. 원래 목소리 뭐예요? 실망입니 당. 지금 누가 봤으니까 누가 봤어? 그만하십시오. 저는 홍 후보님을 보고 토론하지 그만하십시오. 않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 화났습니다. 좀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어. 세 명 중에 제일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본래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연설할 때 그 목소리가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데 그 변한 목소리가 아닌 그 토론회에서 원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럼 변한 목소리가 더 좋아요?
변한 목소리는 약간 좀, 가래 끓는 목소리? 아, 이거? 좀 듣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블레이 목소리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목소리도 많이 좌지우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박경림인가요? 네, 박경림 개그우먼.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를 하거든요. 사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라 어쩌면 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그 내용,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철수 지지율 하강 베스트 1은 뭡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보통 안철수 후보 하면은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새정치라든가 어떤 뭐 신선한 이미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전에 방금 소개해드린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선거운동 비슷하게 했던 논란이라든가 과거 뭐 경선 때 찻대기 논란, 신천지나 조폭 의혹 등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참신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런 거를 많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환상이 끼워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은혜 대변인은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처음 봤을 때. 뭔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기존의 정치인들이 걷던 길이 좀 답습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을 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댓글에서 주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말한 내용들에 대한 뭐 패러디처럼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괴롭히십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누가 갑철수라고 놀렸으면 엄마한테 일르면 되지. 일러라 일러 일본노. 뭐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울 것 같다. 더 이상 철수 건드리지 마라. 이 말도 있었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안철수 지금 후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1+1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볼 때는 1+1로 채용이 되고 카이스트를 채용이 됐는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서울대 채용도 뭔가 의혹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젊은 세대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요.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죠. 좌절감을 느끼고 유리천장을 느끼고 정말 금수저로서 저런 분들의 어떤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나 뭐 딸 재산 의혹도 있었고요. 참 거리가 굉장히 멀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이런 계층이 남아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땠어요? 공부할 맛도 안 나고요. 의욕이 정말 안 생기고 뭔가 좌절감도 많이 들고 좋은 남편 구하러 가야겠다는 네, 그런 이런 생각을, 이상한 네.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걸렸습니다. 제가 편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님께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쓴 사람은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교수 모임입니다. 최근 인사에서 의대 승진 규정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탈락하는 교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교수는 병원장이 정했다고 하고 다른 교수는 특정 보직 교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넘어가서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다시피 안철수 교수의 부인인 카이스트의 김미경 교수가 최근 생명공학 정책 전공으로 서울의대 교수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의대에서 워낙 생소한 전공 분야여서 논문을 검색하여 보니 놀랍게도 생명공학 정책에 대한 논문이나 국내 논문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어떠십니까? 인터넷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면은 이 서울의대 교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아실 수 있는 편지 내용인데요. 저는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안철수 후보 부인과 안철수 후보가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업적이 대단해서 1+1로 갔다고 해도 국민들은 화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노블리스 오블주를 실천해야 할 어떻게 보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직에 더 높은 어떤 도덕성을 유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검증대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그간의 환상들이 하나하나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남들이 저렇게 그 기회를 가진다는 거 볼 때마다 많이 화가 나죠. 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민들 앞에 낱낱이 이 부분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너목들에서는요.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원위치다. 앞으로 내려갈 것만 남았다. 어떻습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번. 마무리는 잘하는군요. 그럼 우리 여기서 2번 하고 끝낼까요? 자,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는 2번. 2번.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님께서 계속 인터넷 찾아봐라 다 나온다. 위키리크스에 다 올라와 있다. 위키피디아가 아니었어요? 위키리크스입니다. 예. 우리는 방송 보면서 위키피디아에 그게 있나? 이랬는데.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이제 폭로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요? 네. 보면서 그냥 빨리 휙 지나가서 네네. 잘못 알아듣고 지나갔네요. 네.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위키리크스를 쳐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리크스입니다. 위키리스. 위키리크스. 리크스. Leaks라고 그러니까 세다 뭐 이런 뜻인데 리크스. 네, 이 위키리크스가 뭐 민감한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터뜨리는 세계하는 그런 이제 폭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1년 당시에 이 위키리크스가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주한 미 대사였던 네. 버시바오 대사가 이 김승규 전 원장이 경질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보낸 어떤 공문을 입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공문의 내용이 일부 비판론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 간첩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간첩단의 당시에 386 세대 민주화 운동권들과 주요 인사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버시바오 대사가 미국에 보낸 겁니다. 그럼 이게 미국의 위키리스트라는 그 사이트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위키리크스에 이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후보는 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 말 이제 가짜 뉴스다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제 뭐 조선일보 등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이거를 검증을 했고 네. 바로 위키리크스에 나와 있는 그 전문을 그대로 이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이건 사실이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는 주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여기 개입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 이제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시 이제 팩트는 일단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는 청와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뭐 민정수석을 잠깐 그만두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이게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중간에서 덮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고 거기에 문재인 전 후보가 연관 있건 없건 어쨌든 같은 내각을 구성했던 주요 참모 중 하나로서 이거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책임이 있지 않나.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해봅시다. 1심의 사건은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지금 A4 용지에 담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처벌 안 받고 끝난 겁니까? 처벌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민노당이 이 건으로 해서 해체가 돼가지고 네. 당시 이제 평등파 PD파와 NL 뭐 자주 그쪽 파랑 나눠져서 이제 뭐 정의당으로 이렇게 심상정 의원이 그때 탈당을 하셨죠. 네. 그렇게 흩어졌고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요, 팀장님이 좀 더 고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어려운 듯하지만 아주 깊고 그러면서도 고품격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신데요. 이번 주에는 바로 통신비의 비밀 다 털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예. 리차드 기어 닮았다는 아, 그 댓글이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네네. 정말로 닮은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제대로 알아보시는 우리 고객들이 많으시네요. 아,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칭찬에 굉장히 다들 강하십니다. 네, 요즘 선거 운동 어떠십니까? 아, 예, 참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죠. 점점 이제 우리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2주 남았죠. 예, 예. 2주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승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급상승입니다. 아, 급상승이요. 네. 근데 원래 왜 공부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부진하다가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기분도
결정적으로 최고죠. 예, 그 일을 치는 거죠. 근데 의원님은 항상 공부 잘하셨죠. 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수학을 못해서요. 이렇게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 시점에 있었는데 수학 시험 잘 본 날은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자, 이번 주에 지금 소개해 준다고 하신 내용은 네. 가계통신비 후보자들이 이렇게 막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우선 그 우리 자유한국당 가계통신비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5G를 향한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네. 우리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께서 강조하시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런 맞춤형 복지에 가까운 선택형 가계통신비를 발표를 하셨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기업의 자유, 서민에게는 기회. 그게 예. 가능해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꿈과 이상 같거든요. 예, 그게 근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지금 발표했고 네.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그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그래요. 후보자의 공약에 예, 대해서. 우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발표하시는 이 그 방향은 이 네. 철학이 기업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해서 국민 공감형 가계 통신비 공약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약하면 연간 서민과 약자를 집중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게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다른 당의 후보자와 네. 비교를 해보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5월 9일을 향한 시간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 정말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쉽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 부분만 좀 고쳤으면 각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시원하게 뽑아주신다. 그런데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약간 이렇게 이러고 약간 삐진 목소리였고요. 심상정 후보는 어느 사이 1+1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요. 똑똑한 거 맞고 정말 잘하는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그 샤프함과 똑똑함이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득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각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요.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그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반하장 뉴스는요. 여러분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샥샥샥 긁어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짜 뉴스에 오리발을 잡아오는 전문가죠. 바로 우원재 대표입니다. 우리 우 대표가 오늘 이것저것 가짜 뉴스를 잡아왔다는데요. 어제 보셨죠, 토론회? 네, 잘 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뻥카를 죄송합니다. 위험 발언이네요. 이런 용어를 써서요. 가짜 뉴스를 어제 많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즉 진실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JTBC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발언 11개 중 네. 무려 6개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11개 중에 6개요? 네, 즉 진실성이 50%가 채 안 되는 거였죠. 반을 넘겼네요. 그렇죠. 두 말 중 하나는 가짜 뉴스거나 거짓말이거나 허위 주장이었다는 거죠. 과반수 넘겼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반올림 하면은 일단 말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우리가 보통 과반수 하니까 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님 같은 경우는 주요 발언 7개 중 전부가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적당하게 왜 숨길 건 좀 숨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때요? 우리 우 대표는 다 진실 얘기하세요? 간첩 그러니까 간첩 공작으로 혐의? 예, 받은 사람들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사실상 수사를 중간에서 적당히 무마시켰는데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제 당시 김순규 전 원장이 당시 이제 주요 용의자 3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계속 뭐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서 이걸 확대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 부위, 암 수술을 할 때 암세포 주변을 싹 다 드러내는 수술이 있고요. 암덩어리만 쏙 뽑는 수술이 있거든요. 네네. 설명이 됐겠죠? 그렇죠. 이 근데 정도면요? 이게 참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표면만 살짝 약간 겉에 골물만 살짝 그러면은 해놓고 안에 속에 있는 썩은 거를 덩어리도 안 꺼집어낸 그렇죠. 사건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반창고 붙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위에 드러내고 사실 됐다 치우자 약간 이런 빨간 약 느낌이죠. 바르고 그렇죠. 상처가 있네.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바른 뒤에 깨끗하죠. 이거네요. 그거죠 바로. 네. 야, 근데 참 신기한 건 JTBC에서요. 보통 팩트 체크를 빨리빨리 해요. 네네. 이번에 왜 안 해요? 그 JTBC 팩트 체크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JTBC에서 팩트 체크라고는 하는데 그 팩트 체크에서 항상 보면 좀 특정 정치 성향이 좀 많이 섞였다는 인상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가끔 받아요. 물타기 체크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들 많이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뭐 있을 때 약간 뭐 물 타가지고 뿌옇게 그렇죠. 만들고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JTBC 측에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띄우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프 측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왜요? 여러 캠프 측에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JTBC의 그 권한과 어떤 존재감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거죠. 사실 저는 어제 보면서도 좀 당황했던 게 그전 TV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회자는 사회자 주도형 저는 무슨 후보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뭐 토론 참가자 수준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사회자가 물꼬를 바꿀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방향성을 틀 때. 그렇죠. 막 개입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JTBC 측에 과도한 어떤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캠프 측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은 나와야죠.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죠. 그렇죠.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애인이 거짓말하면 좋아요? 제가 파마를 하고 왔는데 물개박수 쳐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네, 그 그런 건 정도는.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말 가끔 정말 많이 아픈 사람에게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 거야 또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너한테 밝은 미래가 있어 라고 해주는 하얀 거짓말 정도는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면요. 국민들은 그 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입에서 다음에 무슨 거짓말이 나올까라고 팩트 체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짜 뉴스 정말 더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예. 이거 진짜 잘하겠습니다. 급한데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만약에요. 저요. 저 지금 여기 앞에서도 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예를 들어서 네. 엄마가 되게 맛없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렇죠. 맛있지 아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맛있다고 해야죠. 아니 잘 먹어야죠. 여자친구가 네. 파마를 하고 왔는데 완전 양배추야. 제가 뭐라고 했다가 한번 차인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지. 그럴 여자친구가 양배추가 탁 나타났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때는. 아 너무 예쁘다. 풍성하다. 볼륨감이 장난이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물개박수 시작하는 거야. 그거부터 시작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기분 좋은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하얀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진짜 하얀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대선 후보가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우리 홍 후보님도 계속 말하는 게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 지도자는요. 하얗든 빨갛든 검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1심의 사건 뭡니까? 자 이제 어제 토론 중에 홍 후보님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1심의 사건 간첩담 사건을 덮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 후보 측에서 발끈하면서 버락! 예,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1심의 사건이 뭐냐면요. 2006년입니다. 벌써 뭐 1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렇네요. 2006년 10월에 국정원에서 간첩단을 발견을 하는데 네. 이 간첩단이 정계 민주노동당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계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 자료를 북한 쪽 인사와 접촉을 해서 넘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잊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 이게 1심이냐면은 그 뭐 한마음 한뜻으로 김정일 수령을 뭐 모시겠다 이런 뜻으로 1심회라고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 헌재 판결에서 이 1심회라는 조직 자체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만 군사 국가 기밀을 넘긴 그거는 확증이 됐기 때문에 기소 처리가 돼서 이제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승규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님께서 국정원 이 휴민트 등과 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간첩단을 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23일입니다. 그랬는데 26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김승규 전 원장님을 따로 불러서 뒤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수사를 그럼 접으라는 거예요. 옷을 벗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옷을 벗고 10월 29일에 김승구 전 원장이 조선일보 측에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경질이 됐냐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니까 말을 좀 피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어쨌든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장이었으니까 내가 당시 재임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말은 못한다.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사 사건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렇게 옷을 벗게 된 거는 뭐 좀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뉘앙스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